30해를 넘게 남의 식당 밥을 짓고 치우고 내어가는 일을 했어요. 이젠 눈을 감고도 주방 동선이 그려지고 등 뒤로 설거지통에 그릇 부딪는 소리만 들어도 저게 밥 공기인지 국그릇인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됐죠. 그날도 점심 장사가 막 끝나고 끓어 넘친 국물 자국이 허옇게 말라붙은 가스레인지를 젖은 행주로 닦아내고 있었어요. 턱까지 차오른 숨을 고르는데 주방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윙 하고 울리는 소리가 꼭 내 머릿속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제 인생이 꼭 저 환풍기 같다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아요. 안 좋은 냄새, 뜨거운 김, 남들이 뱉어낸 소음 같은 걸 밖으로 빼내기만 할 뿐 정작 제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거요. 그때였어요.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핸드폰이 드르륵 하고 짧게 울린 건 시장통 야채 가게 박 사장 아내였어요. 저랑 동갑이라 가끔 서로 신세 한탄도 하고 그러는 사이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목소리가 한 톤은 높아져 있더라고요. 어머, 영자씨, 축하해. 아들 장가 보낸다며? 그것도 대기업 회장님 댁으로? 아이고, 이제 고생 끝났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놓쳤는데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더 밝은 목소리를 만들어서 대답했어요. 아이고, 뭐려. 애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가 꼭 남의 목소리 같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갈비뼈가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아니라고, 뭔가 잘못한 걸 거라고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는지 몰라요.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녀석 도훈이 번호를 눌렀어요. 진호음이 2번쯤 울렸나 툭 하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왜? 하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들, 혹시 하고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녀석이 찬바람 부는 목소리로 말을 잘랐어요. 들었어? 그럼 얘기 빠르겠네. 오지마. 장인, 장모님께는 어릴 때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고 했으니까 엄마가 내 결혼식에 오는 건 내 앞길 막는 거야. 알았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저 숨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전화가 끊긴 핸드폰을 귀에 댄 채로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식당 뒷문,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시큼한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엔 손님들이 뱉어놓은 담배꽁초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내 인생이 꼭 저 쓰레기통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녀석 키우느라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결국 난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싶어서요.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점심 장사 때 손님상에 내놓으려고 묻혀놨던 겉절이 김치 맛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날따라 유난히 짜고 써서 몇 번이나 간을 다시 봤거든요.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건 김치 맛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날 제 속이 그랬던 거겠죠.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아주 짜고 쓰고 시들어가고 있었던 거겠죠. 그날 이후 며칠을 찜질방에서 보냈어요. 뜨거운 불가마에 등을 지지고 시끄러운 TV 소리를 자장가 삼아 새우잠을 자고 그러다 새벽에 눈을 뜨면 똑같은 옷을 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멀부러져 자고 있었죠. 그 낯선 사람들 틈에서
내가 세상에 혼자라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어요. 그래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했어요. 내 아들 얼굴, 내 새끼 얼굴을 직접 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뭐라도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수중에 남은 몇 푼 안 되는 돈을 털어 목욕탕에서 몸을 씻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녀석이 사는 동네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었어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높은 담벼락과 번쩍이는 대문들이 즐비한 동네였죠. 숨을 몇 번이나 골랐는지 몰라요. 겨우 찾아낸 아들 녀석의 집 앞에서 저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끽 소리와 함께 검은색 대문이 열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이는 얼굴이었죠. 며느리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벌레라도 본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리고는 차갑게 물었죠. 누구세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어요. 나 도훈이 엄만데. 그 말을 들은 여자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어쩌죠? 제 남편은 부모님 안 계신다고 했는데 심장이 얼어붙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알았어요. 여자는 한 발짝 더 다가와 저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기 오시면 곤란해요. 어머님, 저희랑은 이제 상관없는 분이니까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이건 도훈 씨 뜻이기도 해요. 그 말은 칼이 되어 정확하게 제 심장을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를 벗어났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렸을 땐 어느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찬 바람이 불었죠. 저는 마지막 힘을 내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딱 한 줄이었어요. 엄마가 미안했다. 보내고 나서 화면을 꺼트리지 못하고 계속 들여다봤어요. 한참 뒤 메시지 옆에 있던 숫자 1이 사라졌습니다. 녀석이 제 문자를 읽은 거였죠. 저는 숨을 죽이고 답장을 기다렸어요. 1분, 10분, 1시간.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텅 빈 화면이 제게 모든 것의 끝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불빛 하나 없는 가장 가까운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승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저는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제 발소리만 들으며 한참을 올랐습니다. 적당한 나뭇가지를 찾아 가방에서 꺼낸 밧줄을 걸었어요. 의외로 손은 떨리지 않았죠. 모든 준비를 끝내고 저는 마지막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보내고 나서 화면을 꺼트리지 못하고 계속 들여다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메시지 옆에 있던 숫자 1이 사라졌습니다. 녀석이 이 마지막 말까지 읽어버린 거였죠. 혹시나, 아주 혹시나 하는 마음에 1분쯤 기다렸을까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나니 남은 미련마저 먼지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깃고 있던 바위를 발끝으로 밀어냈습니다. 목을 조여오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제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렇게 끊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처음 보인 건
새하얀 천장이었어요. 목이 타는 듯이 아팠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셨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를 맡고서야 여기가 병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실패했구나. 죽는 것마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달려낸 사람이 누구인지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고개를 돌리려는데 목에 감긴 붕대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저 멍하니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만 보고 있는데 시야가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세상이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탓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는데 누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허름한 등산복 차림에 얼굴엔 검버섯이 군데군데 피어있는 노인이었죠. 손에는 구겨진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 사람이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저를 한참이나 말없이 쳐다보더라고요. 그 순간 이 노인네가 나를 구해줬구나 하고 직감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고맙다고 해야 하나? 원망을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참 만에 그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놨으니 원망 같은 건 하지 마세요. 툭 하고 던지는 그 말투가 어찌나 무뚝뚝한지 고맙다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며칠 동안 노인은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와서 뭘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귤 몇 개를 침대 옆 탁상에 올려놓고 저를 말없이 지켜보다가 가곤 했죠. 어느 날 오후에는 제 머리맡에 놓인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제가 받을 기력도 없어 쳐다만 보고 있는데 노인이 제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말없이 병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한참 뒤에 돌아온 노인의 표정은 무뚝뚝한 건지 화가 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보다 조금 더 깊어졌다고 해야 하나. 그랬어요.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알 수 없었고 노인은 그날따라 보이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생각하며 병원 문을 나섰죠. 차가운 가을바람이 휑하니 불어오는데 저만치 병원 앞 벤치에 그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퉁명스럽게 묻더라고요. 몸은 괜찮소?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앞으로 다가가 아주 어렵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없고 밥 한 끼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요.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으로 모셔도 될까요? 노인은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걸 깨닫기까지 몇 초의 시간이 더 걸렸죠. 내 허름한 반지하 집으로 향하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나는 앞서갔고 노인은 조금 떨어져서 뒤를 따랐죠. 내려가는 계단은 가파르고 어두웠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어요. 이런 곳으로 사람을, 그것도 나를 살려준 은인을 모신다는 게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돌리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열쇠 구멍을 한 번에 찾지도 못했어요. 집 안은 더 볼품없었어요. 손바닥만 한 방 한 칸에 낡은 가구 몇 개가 전부였으니까요. 노인은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방 안을 둘러보기만 했죠. 나는 얼른 부엌으로 갓쌀을 씻었어요. 쌀알이 손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채웠습니다. 무얼 해드려야 하나? 냉장고엔 먹다 남은 김치 쪼가리와 된장 한 통이 전부였거든요. 망설일 것도 없었어요. 내가 평생을 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죠. 뚝배기에 멸치 몇 마리를 넣고 육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을 풀고 두부와 호박을 썰어 넣었어요. 식당에서 하던 것처럼 몸이 먼저 기억하고 움직였습니다. 작은 밥상을 펴고 갓 지은 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 그리고 접시에 담은 김치를 올렸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밥상 앞에 앉아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으로 가져갔어요. 나는 숨도 못 쉬고 그 사람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슨 맛이 날까? 평생을 남의 입에 들어갈 음식만 만들었지. 내 음식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접한 건 아들 녀석이 집을 나간 뒤로 처음이었거든요. 노인은 한참 동안 찌개를 씹더니 아주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그 한마디에 지난 며칠간 얼어붙었던 내 심장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매일 저녁 우리 집으로 밥을 먹으러 왔어요. 나는 된장찌개를, 또 어떤 날은 김치찌개를 끓였죠. 노인은 언제나 말이 없었지만 내가 내놓은 밥과 찌개를 그릇 바닥까지 싹싹 비워냈어요. 그 빈 그릇을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음식을 먹어준다는 것,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죽었던 내 삶에 다시 숨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 말고는 단 한 번도 내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해준 밥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노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녁 시간이 되면 우리 집 낡은 현관문을 밀고 들어왔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번갈아 끓여내는 단출한 밥상이었지만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밥을 먹어주는 동안 저는 30년 넘게 앓던 불면증이 사라졌고 텅 비었던 마음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밤 9시가 되면 노인은 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텅 빈 그릇을 뒤로 하고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 구석도 함께 텅 비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게 데워졌던 방 안 공기가 그가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거짓말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죠.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칼날 같던 어느 날 저녁이었죠. 여느 때처럼 밥을 다 먹고 숭늉을 마시는데 제가 먼저 용기를 냈어요. 밤길이 추운데 매일 오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숭늉 그릇만 내려다보더니 불쑥 말하더군요. 내 이름은 강노식이요. 1년 만에 처음 듣는 그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는 이어서 말했죠. 이제 저녁만 먹고 가는 것도 그만해야지. 방이 너무 춥고 휑해서 혼자 있으면 병나겠소. 그건 같이 살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뜨거운 숭늉 그릇만 매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됐어요. 강노식 씨, 처음에는 그 이름 부르는 게 어색해서 몇 번이나 입안에서 맴돌았는지 몰라요. 함께 살게 된 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밥을 하는 동안 노식 씨는 묵묵히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었어요. 그저 한 공간에 다른 숨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독했던
외로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그러던 어느 날 노식 씨가 툭 하고 말을 던졌습니다. 나 아는 동생 중에 영상 만드는 친구가 하나 있어. 당신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했더니 한번 보고 싶다는데 혹시 괜찮겠소?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해서 제가 뭐려? 난 보여줄 만한 것도 못 되는데 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며칠 뒤 노식 씨의 그 아는 동생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찾아왔어요. 저보다 한참 젊어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커다란 카메라 대신 손바닥만 한 작은 카메라 하나만 들고 왔어요. 그리곤 말했죠. 어머님, 그냥 하시던 대로 평소처럼 찌개 한번 끓여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냥 구경만 할게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노식 씨가 옆에서 괜찮아, 괜찮아 하며 등을 두드려 주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멸치똥을 따고 물을 썰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찍는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애쓰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칼을 잡고 냄비 앞에 서니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나의 영역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노식 씨와 그 젊은 남자가 노트북을 들고 와 제 앞에 펼쳐 보였어요. 화면에는 며칠 전 부엌에서 서성이던 제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어색함에 고개를 숙이는데 화면 속 제 손이 클로즈업 되더라고요. 쭈글쭈글하고 마디 굵은 평생 물 마를 날 없던 내 손이 된장을 풀고 팔을 써는 모습이 아주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늘 부끄럽기만 했던 내 손이 화면 속에서는 왠지 모르게 수십 년 묵묵히 제 할 일을 다 해낸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노식 씨가 물었어요. 어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 인생을 남의 눈으로 처음 본 날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어머니의 된장찌개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저는 그런 걸 볼 줄도 몰라서 노식 씨가 저녁마다 노트북으로 보여주곤 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안 보더니 며칠 지나자 영상 아래에 댓글이라는 게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하는 글도 있었고 이 시간에 왜 눈물이 나죠 하는 글도 있었죠. 저는 그 글들을 몇 번이고 소리 내어 읽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 된장찌개 하나에 자기 엄마를 떠올리고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위로였어요. 영상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는 영상도 콩나물 무침을 만드는 영상도 차례로 올라갔죠. 구독자라는 숫자도 점점 늘어났어요. 저와 노식 씨의 저녁 시간은 이제 둘만의 밥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함께 읽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사연을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남편과 싸웠다. 내일은 딸이 시집을 간다. 그런 사연들을 읽고 나면 다음 날 어떤 음식을 해야 할지 저절로 정해졌습니다. 남편과 싸운 사람에겐 얼큰한 김치찌개를, 시집가는 딸을 둔 엄마에겐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노식 씨가 아주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명자 씨, 이걸 그냥 취미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소.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을 만져주는 이야기요. 내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좀 했었소. 우리 이걸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는 종이에 이름을 하나 적어 보여주더군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된장과 김치 사이. 노식 씨가 말했죠. 된장처럼 구수하고
김치처럼 시원하기도 한 게 우리네 인생 아니겠소.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을 거요.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려웠지만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된장과 김치 사이는 더 이상 제 작은 부엌에서 이루어지는 소꿉놀이가 아니었어요. 구독자라는 분들이 수십만을 넘어가고 저희를 찾는 곳이 많아지면서 노식 씨는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었습니다. 하얀 벽에 따뜻한 나무 책상이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대궐처럼 느껴졌죠. 한쪽 벽에는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손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그곳으로 출근해서 편지를 읽고 사람들의 사연에 맞는 음식을 구상하는 게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식당 주방에 그늘진 구석에 있던 한 명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밥상을 차리는 사람, 된장과 김치 사이의 심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알려지니 함께 일하고 싶다는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노식 씨가 알아서 처리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프리미엄 밀키트 사업을 구상하는 젊은 회사인데 명자 씨의 철학을 꼭 담고 싶다더군. 이건 명자 씨가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소. 노식 씨의 말에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제가 뭘 안다고 사업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냥 밥하는 사람인데 볼멘 소리를 했지만 노식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냥 밥만 하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 밥상에 담긴 이야기가 이 회사의 중심이요. 당신보다 전문가가 어디 있어?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한 날 우리 사무실 작은 회의실에서 그 회사 대표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났죠.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하일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아주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 하지만 저는 그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간은 몇 년이 흘렀지만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 제 아들, 도훈이의 아내,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저희랑은 상관없는 분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며느리였습니다. 여자 역시 저를 알아본 듯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버렸어요. 그 짧은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입술을 달싹이며 준비해온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죠. 저는 그저 몇 년 전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저를 내려다보던 그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아주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은 사람이 이제는 필요한 사람이 된 건가요? 제 말을 들은 며느리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던 세련된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죠. 여자는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입술만 몇 번 달싹일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그 눈동자 안에서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아주 희미한 공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결국 여자는 거의 도망치듯 의자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저를 스쳐 지나 회의실 문을 열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닫힌 문 소리가 방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애써 태연한 척 앉아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로
제 손이 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강하게 내뱉었던 말들의 무게가 뒤늦게 온몸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때였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노식 씨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제 손 위로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을 가만히 얹어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잘했다. 이제 다 괜찮다. 그의 손이 제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노식 씨가 저를 다시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앞에는 며느리의 회사에 대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알아봤소.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이미 다 썩었더군. 노식 씨는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고 우리와의 협업이 마지막 동아줄 같은 거였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십억의 빚, 잘못된 투자, 추락하는 브랜드 이미지, 제가 알지 못했던 진실들이 서류 위에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고 오만했던 며느리가 그날 왜 내 앞에까지 찾아와야만 했는지를요. 모든 설명을 마친 노식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지. 이 위태로운 회사를 우리가 통째로 사는 거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노식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복수하자는 게 아니요. 이건 가장 완벽한 증명이 될 거요. 그들이 하찮게 여기고 내버렸던 가치가 사실은 모든 것을 살릴 수도 있는 진짜였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마무리가 될 거란 말이요. 선택은 영자 씨가 하는 거요. 그는 모든 결정권을 제게 넘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식당 뒷문에서 김치 국물을 닦아내던 내 모습, 아들의 결혼 소식을 전화로 듣던 순간, 상관없는 사람이라던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산에서 목을 맸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조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인생에 대한 예의였죠. 저는 노식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세요. 우리가 아니요. 제가 할게요. 시든 것들은 다시 피우는 게 아니니까요.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는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의 가장 큰 회의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길고 차가운 테이블 한쪽에는 저와 노식 씨가, 그리고 반대쪽 끝에는 며느리와 아들 도훈이가 앉아 있었죠. 몇 주 사이에 두 사람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며느리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아들 녀석은 고개만 푹 숙인 채 서류에 서명하는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의 기계적인 설명이 끝나고 모든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걸고 이룬 회사는 이제 제 이름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었죠. 변호사들이 모두 나가고 회의실에는 우리 넷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깬 건 아들 도훈이었습니다. 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이제 알았어. 엄마 없이는 안 된다는 거.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았어.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녀석의 모습에 아주 잠시, 아주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간 내 전부였던 아들이었으니까요. 제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본 걸까요? 옆에 앉아있던 노식 씨가 제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귀에만 들릴 정도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 씨, 내가 그동안 못한 말이 있어. 병원에서 당신이 의식이 없을 때 그날 내 전화로 아들에게 걸었소.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살 수 있을지 장담 못한다고. 끈터군 노식 씨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힌 마지막 비수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아주 멀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흔들렸던 마음이 차갑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더 이상 연민이 아닌 아주 낯선 사람을 보는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있는 노식 씨의 손에 가볍게 힘을 주었죠.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어요. 일어나거라. 그리고 잘 들어. 내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내가 죽으라고 버렸던 그 산에서 이미 죽었어. 그리고는 제 인생을 짓눌러 왔던 그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난 더 이상 엄마가 아니야.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너져 내리는 아들과 멍하니 앉아있는 며느리를 등지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노식 씨도 조용히 일어나 제 뒤를 따랐죠.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아주 잠시 뒤를 돌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든 것들은 다시 돌아보는 게 아니니까요. 차가운 복도를 걸어 나오자 커다란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된장과 김치 사이는 이제 제법 큰 회사가 되었어요. 우리가 인수한 며느리의 옛 회사가 있던 그 건물에서 이제는 수십 명의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죠. 저는 더 이상 찌개를 끓이지 않아도 됐지만 여전히 작은 스튜디오 부엌에 서 있는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제 레시피를 배우려는 젊은 친구들에게 콩나물 삶는 법을 알려주고 간 맞추는 법을 보여줄 때마다 저는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대표님이라고도 하고 선생님이라고도 불렀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호칭은 20살짜리 막내 PD가 수줍게 불러주던 어머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책상 위에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40살의 주부라는 분이 보낸 사연이었죠. 아들에게 모진 말을 하고 돌아서서 밤새 후회했다는 이야기. 그럼에도 다음날 아침이면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하고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아팠던 시간들이, 버려졌던 마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 것만 같았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에 감사할 뿐이었죠. 퇴근길에는 언제나 노식 씨가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죠. 오늘은 구독자 한 분이 글쎄 된장으로 파스타를 만들었다지 뭐요. 그거 맛이 괜찮을라나. 그런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위해 밥을 차렸고 식당에서는 손님을 위해 밥을 지었죠. 제 식탁에는 늘 누군가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 밥상은 그저 저와 노식 씨, 그리고 우리와 마음을 나누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우리는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제가 찌개를 끓이면 노식 씨는 옆에서 수저를 놓았죠. 보글보글. 뚝배기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오고 창밖은 어느새 깜깜해져 있었습니다. 문득 처음 이 사람에게 된장찌개를 끓여주던 그날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모든 것은 그 작은 밥상에서 새로 시작되었던 거였어요. 수저를 놓던 노식 씨가 끓고 있는 찌개를 보며 빙그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야 된장이야? 저는 마주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사이쯤이요.